자, 2장 종목 선정. 심루타 종목을 찾아라. 일단 심루타 종목이 뭐냐면요. 심루타는 이제 피터 린치식 표현인데요. 보통 텐베거라고 말하죠. 이 심루타는 100%를 1루타라고 쳤을 때 1000%, 즉 1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으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심루타 종목을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래요.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1년에 적어도 2에서 3번은 유망한 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는 우리의 삶에서 심루타 종목을 발견할 기회가 충분한 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잘하는 종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아마 그 피터 린치의 아내의 스타킹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어떤 특정 브랜드의 스타킹을 매일 사는 걸 발견하고도 보고도 자기는 무시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는 10배 상승하는 기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심루타 종목 찾아라에서 예시를 듭니다. 두 번째,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일까? 이제 피터 린치는 주식에도 유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로로 종목을 발굴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주변이든 지인의 추천이든 유튜브든 책이든 뭐 기사든 종토방이든 성급하게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어떤 이유에선지, 그리고 주식을 분석하는 일이 매우 난해하고 기술적인 작업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렸는데 아니다. 굉장히 쉽다. 그냥 분류를 잘하고 해당하는 분류에 맞게끔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해요.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 주식 매입을 고려한다면 우선 해당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누구는 카카오를 사는 매수 이유가 가짜 사나이 2탄이 가짜 사나이 2기가 카카오 TV에서 방영을 한다는 이유로 샀었는데, 가짜 사나이 2가 카카오 TV에서 방영을 할 때 얼마나 카카오에게 영향을 줄지는 뭐 미지수긴 하지만 카카오는 거대한 회사죠. 이제 근데 물론 그 친구는 시점을 잘 선택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여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특정한 종목을 제외하면 대기업 주식은 크게 오를 일이 없다. 물론 시장에 따라 대형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언제나 소형주에서 나온다.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대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희망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사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얘기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좀 어떤 뭐 이마트도 충분히 대기업이죠. 신세계도 충분히 대기업이죠. 이런 회사나 SK텔레콤 이런 회사를 상대로 뭐 희망을 가져서 이 회사는 3배를 갈 거야, 2배를 갈 거야,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좀 힘들다. 뭐 쿠팡이 망하거나 막 그러면 이마트는 뭐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산업의 선장률을 추적하는 자체가 그 산업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산업이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또 요새 산업에 대한 책도 읽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경영진이어도 산업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의 직물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여튼 그렇고요. 산업이 중요하다. 해당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규모를 구분한 다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당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야 되고요.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업종을 비교한 분석을 토대로 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물론 해당 업종 모두가 저성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해당 업종 모두가 고성장일 수도 있겠지만 업종을 비교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각 분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GNP는 이제 국민 총생산이죠.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상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쳐서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한다. 어떤 업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빠지면 여기에 속한 기업 또한 대부분 탄력을 상실하게 된다. 저성장주의 뚜렷한 또 다른 특징은 정기적으로 넉넉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업 확정에 자금을 투입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배당을 인신 좋게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배당 지급보다 사업 확장을 훨씬 선호한다. 사업 확장은 항상 자신의 명성을 높여주지만 배당 지급은 기계적이며 아무런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네요. 하다가 너무 배고프네요. 그래가지고 밥 좀 먹고 올라 했는데 사고를 꼭 데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약간 뭔가 끊기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처음 하다 보는 거니까 편집도 원활하지 않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보다 유튜버 찍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은근히 이게 하나하나 읽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이 챕터를 빨리 끝내고 밥을 먹고 나머지 이어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우량주 그리고 보니까 이게 화질도 별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끝까지 보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 우량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진 않지만 저성장주보다 이 오타 또 있네요.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이 심르타 종목이 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같은 대형 우량주를 보유했는데 1에서 2년 사이에 주가가 50% 상승하였다면 이미 충분히 오른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매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형 우량주는 피터 린치가 대개 30에서 50% 이익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종목이다. 피터 린치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대형 우량주를 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지 않은 비슷한 종목에 대해 이런 투자 과정을 되풀이한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대형 우량주 일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저도 이제 투자 2년차가 되고 내년에 3년차인데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를 하려면은 항상 이제 장기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피터 린치는 명확하게 팔라고 하네요.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조금 배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보통 올값바사라고 하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산다. 이런 거를 대형 우량주에서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자, 고성장주는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할 경우 고성장주에서는 10루타 내지 40루타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피터 린치는 고성장주를 고성장 업종에서 발굴하지 않았다.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욕만 앞서다가 작은 부족에 직면한 신생기업들은 위험하다. 작은 부족을 겪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파산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월스트리트는 동력이 약해져서 저성장주의 단계로 접어드는 고성장주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쏟아지는 매물로 인해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소형 고성장주는 자칫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다. 피터 린치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 고성장주는 저는 그 한버크린텍이라고 그 정수기 여가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약간 성장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고성장주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순환주도 2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KCC랑 그 유진기업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기업과 조선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제 KCC랑 유진기업을 샀는데요. 둘 다 많이 올라줘가지고 나름 좋은 효자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순환주는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린다. 성장 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지만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한다. 자동차, 항공기 회사, 타이어 회사, 철강 회사, 화학 회사 등은 모두 경기순환주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 기업은 번창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경기순환주는 주식의 모든 유형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이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여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마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 유형이다. 게다가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거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회사들이므로 믿음직한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다. 또한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코, 이름만 대면 다 알죠? 또 뭐가 있을까요? 현대건설, 이름만 대면 다 알죠? GS건설. 이런 회사들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경기순환주가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눌려 파산법에 따라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쌍용차가 생각나죠? 저성장주가 아니라 무성장주다. 주기적으로 반등하는 경기순환주와도 다르다. 회생주는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업이다. 회생주는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성공적인 회생주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주식 유형에 비해 주가의 등락이 전체 시장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회생주가 이제 회생해서 돌아올 것 같다. 그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냥 치고 올라가죠. 회생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회생주, 이런 거는 정부 대출 보증 여부에 만사가 걸려 있고, 공익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전력 같은 예상한 문제를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게 받아들여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는 기업도 있고, 사업 다각화를 노력했지만 사업 다각화가 되어 이제 이러한 악화된 기업들을 다 팔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부활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것도 회생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산주란 값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자산은 현금이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진짜 땅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광물, 석유, 신문, 방송국, 약품도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자산주 투자 기회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물론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오로지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주식은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성장주는 한때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달린 사람처럼 탈진하고 만다. 어떤 고성장주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조만간 지쳐서 한 자릿수 성장률의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로 안착한다. 사업 번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고성장주는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사업 다학화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회생주로 전락한다.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피터 린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3가지 속성.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대한땡땡 대한땡땡 대한땡땡. 따분한 사업. 혐오스러운 사업. 분사한 회사.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폐기물업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분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를 달자면은 피터 린치는 그 이제 모기업이 알짜 사업체가 아니면은 보통 분사를 안 한다고 해요. 이런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의무란 사업을 하는 회사, 성장 정체 업종, 틈새를 확보한 회사,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그럼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주식. 피터 린치는 인기 있는 업종에서도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을 싫어한대요. 기피한대요. 평판이 좋고 뭐 사람들이 카풀이나 통근열차에 남의 이야기를 듣던 중 솔깃하여 흔히 매입하는 종목들. 근데 한국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제가 연차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기 종목의 주가는 되게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이므로 상승할 때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보유한 인기 주식을 기민하게 처분하지 못한다면 수익은 곧 손실로 둔갑한다. 고성장 인기 업종에는 똑똑한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그 AI에 지금 똑똑한 애 다 몰려있죠. 제 친구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 다 AI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기업가들과 벤처 자본가들은 밤을 지새우며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할 방법을 모색한다. 행여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특허나 틈새로 무장할 방법이 없다면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자마자 모방자들이 덤빌 것이다. 이거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비슷한 아이템에 대해서 모방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해자가 없으면 따라하기 쉬우면 따라하면 돈이 되는데 왜 안 따라해요? 그쵸? 여튼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후발 경쟁 업체의 모방이다. 피터 린치가 기피하는 또 다른 종목은 제2의 아무개이다.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아무개라고 추천하면 모방 종목뿐 아니라 이 종목이 모방하려 한 원래 종목마저 이미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많다. 끝물 때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핫도그 이런 거. 사업 다학화 기업도 피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 인수가 항상 어리석다는 말은 아니다. 기업 인수가 항상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 사업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인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경영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예를 들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예를 드는데 아주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을 꼭 인수해야 한다면 관련 업종 기업을 인수할 것을 권한다. 뭐 이번에 그 현대 중공업 지주가 그 두산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한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인수한다는 것은 늘 걱정스러운 일이다.
현금과 자신감이 넘치는 기업들은 인수기업에 과다한 값을 치르고 지나친 기대를 하다 경영에서 쓴맛을 보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소문주도 조심하래요. 소문 듣고 사지 말라라는 거를 아주 길게 얘기해 줍니다. 고객에 휘둘리는 회사도 조심하라 하고 이름이 멋진 회사도 조심하라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나네요.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회사는 결국 돈을 버는 건데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익과 자산이다. 미래 이익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페이지 287쪽에 미래 이익,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최선의 방법은 경험에 비추어 현재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추측하는 정도다. 이익이 증가해도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는 전문 분석가와 기관 투자가가 더 높은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익이 줄었는데도 주가가 오른다. 이는 전문 분석가와 기관 투자자가 이익을 더 낮게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감성의 역인 것 같아요. 이익을 예측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렵고. 2분 연습. 2분 연습은 뭐냐면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2분 동안 독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왜 사는 거고, 이 회사가 성공하기 필요한 게 뭐고, 장래에 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혼잣말로 쭉쭉쭉 하라고 하네요. 소곤거려도 좋고 동료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해도 좋대.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개에게 그냥 얘기를 하래요. 사기 전에. 그리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만큼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네요. 이제 각 유형별로 이분 독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저성장주. 라인이 왜 이래? 저성장주, 이익 증가, 배당 수익률 매력적. 배당이 감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경기 좋거든 나쁘거든 배당 늘려준다. KTNG. 앞으로 땡땡 사업을 시작하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고려아연, 동박사업. 경기순환주. 물론 KTNG랑 고려아연이 저성장주라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카테고리 얘기를 한 것 뿐이고요. 경기순환주, 사업환경, 재고, 물가. 자산주, 자산의 내용과 가치. 회생주, 회사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착수했는지. 또 못하네요. 그러한 계획이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대형 우량주, 주가 수익 비율, 최근 몇 달간 주가 급등 여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고성장주 어떤 방법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 사실을 확인해라. 이거는 저도 이거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부분인데 이따 대양제지에 전화 좀 해보려고요. 대양제지 전화해가지고 공장 언제 들여놓는지 좀 물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챕터는 뭐냐면은 펀드 매니저는 불리한 점도 많지만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이점도 있대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피터 린치 이거 책 쓴 게 90년대거든요 80년대에 써가지고 90년대에 개정한 건데 그때도 이제 아마추어 다 알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다 알 수 있겠어요. 이제 모두 기다리고 있대요. 이제 투자 설명서, 분기보고서, 연례보고서 이런 것도 공개해야 되고 산업협회에서도 협회지 내야 되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하고 본사 방문하고 대표자 만나보고 현장 점검하고 보고서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숙자들은 이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가 수익 비율, 현금 보유량, 부채 요소, 배당을 빠짐없이 주는지, 장부 가치, 숨은 자산, 현금 흐름, 재고, 연금제도, 성장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스토리를 재확인하라. 이건 뭐냐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계속 스토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라. 그리고 스토리가 달라졌으면은 매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 목록. 주식 전반은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가 낮은가,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어떤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회사의 대차 대조표가 건전한지 아니면 실물 취약한지, 건정성 등급은 어떠한지, 현금 보유량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주식 전반 어떠한 이제 이건 업종과 상관없고 분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6가지를 말한 거고요.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아니면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배당을 안 주는데 저성장주를 왜 갖고 있어요? 그쵸?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를 확인해라. 가급적이면 배당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인하고 이제 배당 비중이 낮다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대처할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대형 은행주. 좀처럼 망하는 일이 없는 대기업들이다. 이 경우 주요 감신사는 주가인데 주가 수익률 비율을 보면 좀 현재 주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 다각화로 장차 이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 이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계획이라면 이전 침체 기와 시장 폭락 때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하라. 경기순환주, 고성장주, 회생주 이런 게 자산주 쫙 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링크 들어가서 읽는 게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 스킵하고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루즈해지네요.